김현정의 뉴스 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그러니까 대선 당시 BBK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니까 벌써 11년째 끌어오던 MB에 대한 직접 수사가 드디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여 개 혐의의 핵심은요, 뇌물과 횡령인데 그 전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은 실소유주가 맞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주범이라고까지 지칭을 했습니다만 MB는 여전히 다스는 형님 거다. 특활비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물증이 나와도 조카의 녹취, 재산관리인의 진술이 나와도 꼼짝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그 모든 증거와 증언의 총 본체 앞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MB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국민에게도 운명의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당연히 MB 소환부터 봐야죠. 네, 중앙지검 1001호실 피의자 이명박입니다. 예,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드디어 오늘 섭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844일 만에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데요. 예. 조사를 받을 곳이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입니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그 장소죠. 바로 거기죠. 네, 조사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니까 지금쯤이면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채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조사를 받은 뒤에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지 검찰 청사에 머무를 것 같은데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도 녹화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조사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에 BBK 의혹 등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고요. 특검의 조사는 받았죠. 네, 또 초선 의원이던 1996년에도 선거 비용 관련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선 조사와는 전혀 다르죠. 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도 있지만 혐의가 만만치 않아요. 네, 오늘 조사 대상 혐의가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등 20개가 넘고요. 예. 특히 뇌물 혐의는 모두 1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채겼다는 건데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0여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던데 그거는 크게 카테고리를 묶으면 10여 개고 네, 쪼개면 20여 개가 되는 거죠.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네요. 예.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또 검찰 포토라인에서 보게 되는 국민들 심정도 참담합니다. 잠시 후에요. 오늘 이 뉴스는 여러 각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다루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지금 또 저희 나가 있습니다. 그 집 앞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박영선 의원도 만나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비둘기파 빠진 미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속보가 날아들었죠. 비둘기파로 알려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자기 경질됐어요. 국무장관이요.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총괄 준비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느닷없이 경질됐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게다가 비둘기파였다는 거, 온건파였다는 거.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그 틸러슨 장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인물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거든요. 신임 국무장관이 또 다른 강경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짝을 맞춰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폼페이오 국장이 서훈 원장, 우리 국정원장하고는 또 한 라인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희망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청와대발 개헌안을 떠안은 국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의 초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개헌안 논의에 지지부진한 국회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 도출 등을 위해서 그 회동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접점이 찾아질지 지켜보시죠. 이 개헌 얘기는 잠시 후 행간에서 다 다뤄보도록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지나갔던 검찰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개에 육박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2시간 뒤입니다.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2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등등등등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뇌물수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검찰은 2번 조사는 없다. 한 번에 끝내겠다. 자신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 이분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쳐 온 분이죠. 근데 본인은 정작 이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MB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MB 저격수라는 별명은 왜 안 좋아하세요? 그것이 강한 이미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일을 좀 왜곡시키고 또 축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것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박영선 하면 MB 저격수 이렇게만 기억되는 것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2007년 대선 때부터니까 10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9시 반 검찰에 출석한답니다. 포토라인에서 한마디도 한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가 이 BBK 문제를 처음 이야기한 것이 2007년 6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입니다. 그날로부터 지금 11년이 됐죠. 좀 늦었습니다만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하는 때가 오긴 오는군요. 그리고 진실도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MB가 좀 그동안에 자신이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살았던 것을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저처럼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혔던 것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듣고 싶습니다. 사과,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괴롭혔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사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오늘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다 반박할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거나 나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치 보복, 억울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이제 정략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MB 수사 과정을 보면 측근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측근의 인정에 의해서 이 일이 이제 사실로 밝혀졌고 또 영포 빌딩의 서류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어떤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범죄 혐의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이 MB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거짓 인생과 그 차명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볼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박 의원과 이 시간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뇌물수수죠. 뇌물수수. 그러니까 국정원 그 활동비 대납도 뇌물수수고요. 또 삼성 대납도 뇌물수수고요. 소송 대납. 소송 대납도 뇌물수수고. 이팔성 회장 김백준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들도 뇌물수수고. 또 다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뺏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다 뇌물입니다. 근데 그 특활비 관련해서는 나는 보고도 결제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뭐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거 이것도 다 실소유주가 MB라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혐의인데 나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여전히.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만 본인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거짓 없다. 인생을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겁니다. 네. 검찰이 이 논리 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깰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포 빌딩에서 나온 서류들이 저는 결정적인 서류들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이 MB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MB의 자택에 더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MB의 자택 압수수색을 안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예우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 압수수색한다든지 영포빌딩 압수수색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게 못내 좀 아쉬우신.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서 입증을 할 만한 자료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MB 집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아마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혐의가 20개라는 말은 그만큼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MB는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검찰이 그 연결고리 찾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러시던데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MB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혐의가 20개가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은 지난 2달 동안에 수사를 상당히 탄탄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그 MB와 BBK와 다스의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핵심 포인트고 어디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를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거기를 탁탁 찍어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결정적 한 방 그러니까 있다. 있습니다. 그게 영포 빌딩의 그 서류들이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측근들이 아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측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진 게 이제 더 이상 뭐 저쪽에 매달려봤자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분 것이 다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영포 빌딩에서 나온 서류들일 거다. 서류들이다. 꼼짝 못할 증거, 결정적인 한 방은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속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이제 이런 어떤 1억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만약에 한다 하면 저는 그런 요소들을 또 감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죠. 검찰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시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고민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그 검찰 내에 MB 시절에 혜택을 받은 검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대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왜 한 번 더 부를 거라고 보시나요? 더 한 번 다져야 되니까요. 구속 전에.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그런 또 하나의 또 넘어야 될 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구속을 할 거다 하면 한 번 더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할 거다 그러면 아마 한 번에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무적인 것들까지 다 판단한다면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시는 건 현실적으로 반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구속 여부? 현실적으로 6대 4 정도 됩니다. 6대 4. 구속 6, 불구속 4 정도로.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화제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고용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대통령 지내는 동안 월급도 안 받고 뭐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으로. 이 말 듣고는 어떠셨어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통장에 29만 원. 29만 원밖에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동정심을 사고 싶었겠죠. 국민들로부터.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제가 아는 차명 재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시는 거?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다고 했을 순간. 때 제가 그동안 밝혀낸 차명 재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동정표를 얻고자 지금 이제 변호인단 살 돈도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 사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화면들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뭐 지지자가 보이나요? 거기 밖에? 확인 좀 해주세요. 지지자들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2부에 저희 지금 나가 있는 PD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가 웃을 일이다. 박영선 의원이 변호인을 구할 돈도 없다라는 얘기에 전두환의 29만 원이 생각난다 그러셨어요. 검찰 수사 내용을 다 부인하는 거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이 한 1조 원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변호사 쓸 돈이 없다고.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다스 내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추징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내 앞으로 된 재산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석을 둔 발언이었다. 동정표도 사려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9시 반에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 낸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의견 받으면서 행간 들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초안을 보고받고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다음 주 수요일인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중요한 일들이 터지네요. 오늘도 그러게요.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에 발의하겠다. 이 야사당은 관제 개헌이다.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다. 일제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헌의 시동건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가 만든 개헌 초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 구조겠죠. 현행 대통령제의 틀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고 최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4년 연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가 다른 건 연임은 한 번 하고 반드시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만 가능해요.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중임제는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중임제는 푸틴 대통령 같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은 딱 한 번만 더 대선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만 가능한 거.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했는데요. 국민의 30-40%밖에 지지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 생각하고 득표율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 대표성과 정통성의 문제가 많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 결국엔 마지막에 남은 사람 둘이서 이 득표를 겨루게 되는 거니까 과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자. 그리고 유신잔재인 국가 원수란 표현도 없앴고요.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시해서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다 이런 논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또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조항도 넣었습니다. 개헌안 초안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 그러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동안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 그렇죠. 그렇죠. 개헌에 반대해온 사람은 현직 대통령. 그랬었네요. 예, 지금은 공수가 완전 뒤바뀌었죠.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야 5당 대선 주자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요.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최근 20년 이내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개헌을 언급한 건 한 2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원포인트 개헌 요구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무슨 얘기 들었죠? 참 나쁜 대통령. 맞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끝냈잖아요. 그리고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니까 개헌 카드 쫙 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2차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임기 초인데도 불구하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야당들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그리는 대통령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그동안에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내놓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게 하나 이제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싫은 거예요. 개헌을 걸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점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우려들을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간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이다입니다. 한 달이요? 네.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번 치죠. 예.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역순으로 계산하면 딱 한 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헌안 발의 직후에 공고기간이 20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게 되면 이 의결한 개헌안을 공고하는 기간이 18일입니다. 38일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국회는 개헌안 발의 직후에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일이 6월 13일이잖아요. 6.13. 그러니까 꼭 석 달이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8일에 60일을 겹친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내놓은 개헌안 초안 그동안 국회에서 다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권력구조 문제만 합의가 되면요. 일사천리로 사실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해서 그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열심히 지금까지 논의를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려면 또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이거 의지의 문제예요. 지방선거랑 겹쳐서 여기에다 신경 쓰면서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또 정치권 논리기도 한데.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개헌안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예. 아니 대선 공약도 이렇게 손바닥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논의 쉬울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일이냐, 혹은 뭐 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문재인 대통령은 잃을 게 없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무산됐다고 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가 남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공약했던 거. 네, 야당은 약속 그냥 뒤집는 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개헌안 문제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여당은 야당한테 개헌안을 막 밀어붙일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에도 결국은 나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발의안을 던지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잃을 게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김희근님, 변호사비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성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꼭 구해줬으면 좋겠다. 김대균님은 개헌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얼른 약속대로 해야 된다라는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2부로 가죠. MB 집 앞부터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잠시 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길바닥 PD, 박훈규 PD가 저희 이 뉴스쇼를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저 앞을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그 20가지 혐의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논리는 뭔지, 검찰이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는 또 뭔지 쉽게 정리해드리죠. 일본도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그 와중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학습 지도 요령 개혁안도 공개를 하면서 이래저래 우리로선 참 걱정스럽고 딱합니다. 일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호사카 유지 교수도 만나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TV 홈쇼핑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어잡기 위해서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가지고 방송을 하던 홈쇼핑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분 연결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MB 집 앞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죠. MB 자택 앞에 독립언론인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죠. 박 PD. 예. 논현동 사저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7시부터 나가서 지금 분위기를 체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8시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 앞에는 한 100여 명의 취재진들과 경찰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하기 위해서 청와대 파견된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지자들 모습도 좀 보여요? 오늘 이 골목은 사실상 그 취재진을 제외한 모든 일반 시민들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지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뭐 펜스를 쳐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펜스 바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차가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까? 예. 그 오전에 일부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나와서 잠깐 시위를 하는 모습 외에는 일반 지지자들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모습은 현재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집에 불은 켜져 있고 당연히 예, 측근들이나 가족들 출입하는 모습은 안 보이나요? 제가 이제 7시부터 지금 나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 측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자유한국당의 이재호 의원, 권성동 의원과,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 의원이 한 분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권성동 의원이 들어갔어요. 자택으로. 네네. 예, 한 명 더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한 명 더 3명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같이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검찰청에서 9시 반에 출석이기 때문에 이곳 자택에서는 사실상 한 9시 20분 정도면은 차량을 타고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검찰청까지 거리가 5k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별히 경찰의 어떤 에스코트를 받아서 주변 도로 통제를 받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시 5분부터 30분까지 이 강남 일대의 도로가 통제된답니다. 통제한 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경찰청까지 5km 정도를 가게 된다. 박훈규 PD도 따라가는 건가요, 그 차를? 예, 저는 이제 이것을 잠시 후 다시 검찰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포토라인에서 오늘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예측들 하고 있나요? 이미 사실 어저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측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특별한 대국민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다만 이것이 어떤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서 그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가장 높은 현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집 앞에? 지금 오늘 경찰들도 이곳 입구가 조금 지하철 도로에서 들어온 입구가 약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경찰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까지 사저 앞뒤로 해서 약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경찰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지금 에워싸듯이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는 150명 정도 경찰이 있고 지금 검찰청사 앞에는 취재진만 5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외신 취재진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전해 듣죠. 박훈규 PD 고맙습니다. 네. 예,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 통해서 지금 MB 집 앞의 분위기들 확인해봤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조금 전에 현장 분위기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다만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분위기는 삼엄합니다. 검찰청사 앞도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 도대체 20가지 혐의는 뭐고 핵심은 뭐고 거기에 대한 MB의 대응 논리는 뭔지 검찰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따라가 보죠. 서울지검 1001호실로 미리 가보시는 겁니다. 예, 서울지검 1001호실 우리와 함께 입실할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웃으면서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수락관 노상국님. 예. 오늘도 인사말을 준비는 해오셨어요? 제가 애청자 마마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상국입니다. 기침하셨습니까? 맛있고 따뜻한 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날은 좀 그렇지만 긴장감이 흐르지만 노 변호사님 여유를 주시네요. 그래요.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전직 대통령 5번째 포토라인 쓰는 거에 관련해서는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좀 찹찹한 심정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담하죠. 이게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그런 방향이길 좀 바라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하나다. 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다스 주인도 아니고 특활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은 하나고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진다는 거 우리는 항상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믿어보기로 하죠. MB 소환 A부터 Z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먼저 9시 30분에 검찰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모르는 거죠. 내일 이 시간까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거의 새벽 다 돼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비슷한 게 여러 번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 오늘 아침에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저 앞에 경찰 와 있고 통제하고 오늘 올 때 또 교통 통제해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또 검찰청 오죠. 맞습니다. 그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 첫 번째 조사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게 양쪽 당사자들의 어찌 보면 일치된 의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더라도 뭐 어쨌건 한 번에 좀 끝을 내려고 양자 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꼬박 세울 수도 있다. 백 변호사님. 신분은 노 변호사님. 네네.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꼭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재판받을 때 재판이 아니라 장시간 수사받을 때 괜찮을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잘 하시겠죠. 그 기침을 많이 해서 하다가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까 봐. 그 기침한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할 때마다 그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수사받다가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주변에 보약 좀 챙겨가지고 그렇죠. 주변에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1001호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그곳 왜 또 여기입니까? 사실 1001호라는 곳이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보다는 좀 넓고요. 휴식할 수 있는 주변에 공간도 있고요. 이 1001이라는 숫자에 상징성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1001입니다. 감사합니다. 1001 말고요. 깨알 홍보를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오셔가지고. 대통령 그 차 수행하는 그 차 번호가 1001이에요. 1001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참 100. 희한하게 전직 대통령이 자꾸 1001호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호판하고 맞춘 건 아닐 텐데. 1번이라서 그렇죠. 1번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건 10층에 1호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럴 때 자꾸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 1001호 옆에 1002호의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티타임도 10분 정도 가진다고 하고요. 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좀 쉬고 밥도 그렇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3명이 동행을 합니다. 3명. 지금 변호사 이름 누구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도 원래는 같이 간다 그랬었거든요. 박명환 변호사라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어제인가요? 합류하신 걸로 지금. 그럼 4명이에요 지금? 예, 지금은 원래 4명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에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 그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앉아서 옆에서 계속 이 뭘 물어보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좀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이런 정도 조사면요. 거의 한 명은 거의 사실상 속기사 노릇을 해야 돼요.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아니 거의. 어차피 영상 녹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조사에 대비하려면 오늘 들고 나온 걸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그렇군요. 검찰이 어떤 걸 내놓고 이런 것들을 원래 통상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옆에서 변호사가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거들어주지 못해요. 이거 법원에서 재판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대답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왜 옆에 왜 앉아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좀 개입하면 검찰이 몇 번 좀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와 검찰이 받는 거고 변호사는 심리적인 안정 혹시 안에서 있을 옛날에는 뭐 사실 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사실상의 속기사 역할을 합니다. 아니 심리적 안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흐름을 좀 보다가 만약에 조금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심리적 안정을 위하는 거죠. 중간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코치를 다시 해주고 코치 역할 이런 게 다시 필요해요. 그 코치도 MB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아니 이제 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잠깐 중단시키고 모시고 나가서 다른 얘기해서 좀 다시 들여보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휴식을 취하십시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가 조사받고 있는데 현정 앵커 말안을 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 저를 거기서 예시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 대동합니다만 그 3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속기하는 역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쭉 보다가 잠깐 좀 쉬고 하시죠. 그렇죠. 정도 할 수 있는 요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 녹화를 병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은 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동의를 굳이 꼭 받아야 되는 거가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뭐가 남는 게 싫었던 건지 그래서 그때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걸 보고 뭔가 진짜 숨기고 싶은 게 맞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반면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 나 당당해 숨길 거 없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래, 영상 녹화를 하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건 뭔가 효력이 바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케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은 그런데. 저는 그렇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 윤석열 지검장하고 이제 한동훈 차장 같은 경우는 녹화실 영상 녹화실 밖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 영상 녹화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사 혹은 신문을 받을 때에 예전에는 검찰에서 고문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영상 녹화한다고 해서 꼭 피신 조사를 안 적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증거 능력 확보하기가 사실 좀 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 준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말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가서는 영상 녹화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편하지만 예. 나중에 가서는 또 빼도 박도 못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문 조서만 작성하는 거는 약간 임의적으로 좀 작성되는 부분이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도 그랬고 그렇죠. 내가 나를 강압 수사를 했다는 둥 뭐 그렇죠. 이런 네, 걸 그런 걸 할까 봐 오히려 방지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해놓는 게 훨씬 유리한 그렇죠. 거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럼. 자, 중요한 부분.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원래 이제 보통 피의자 신문을 쭉 받는 과정에서 예. 이제 검찰에서 이거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조사를 다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지금 사안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유일하게 검찰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여러분 혐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구속이 영장 신청을 하는 게 맞겠는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만 들어온 문자들 좀 보고 가죠. 백승구님, 너무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조사받는 일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서 멋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 묵직한 말씀해 주셨어요. 1457님은 왜 대통령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부끄러운 모습 다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혐의 보죠. 혐의. 20가지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뭐 4억 원을 수수했다라든가 또 뭐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만 원 수수했다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줄기는 다스 140억 원 반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여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하고 도움을 주었던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다스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그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뇌물수수와 관련된 또 부분이 될 수 있고요. 45억 원 되죠? 그렇습니다. 45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대부그룹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또 몇억 원, 5억 원 정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뭐 금강이죠. 이제 그 계열사 금강 대표가 또 90억 원대 횡령 배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그 이시영 씨와 관련된 부분에 뭐 무담보 대출 해주면서 배임 의혹이 또 사실은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비밀 창고에서 우리가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아까 박영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 차명재산 등의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 당시에 허위재산을 공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많습니다. 뭐 대통령 재직 중에 허위재산 신고, 차명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은 전부 근데 그 조세 포탈까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효가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핵심. 백 변호사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검찰이 이것만은 꼭 입증해서 넘겨야 한다는 거. 뇌물이죠. 뇌물죄. 네, 뇌물을 크게 큰 두 줄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제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특활비 뇌물 한 줄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뭐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또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것. 이 부분이 입증이 되면 사실 그 부분이 1억 이상만 입증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10분의 1만 인정돼도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110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받은 돈 다 정치 자금이다. 혹시 이게 돈을 받은 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온 흐름이 있으면 이건 그 당시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인데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 짧잖냐. 그건 공소시효 끝났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일단 지금까지 계속 줄곧 나왔던 관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번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측근이 받은 거 나는 그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 양자 사이에 이제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 아마 전략은 일단 본인의 측근들한테 떠넘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건 대부분 정치 자금이었을 뿐이고 나는 여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쪽으로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많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특활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 받아 쓰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MB 측의 논리는 나는 그래 있는지도 몰랐다. 보고도 안 받고 결제해 준 적도 없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 딱 끊는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입증해내야 되는 그 검찰의 지금 임무인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논리들이 보통 이제 배달 사고 논리들이 사실 나올 수가 첫 번째 있고요. 국정원은 지금 줬다고 했어요. 네. 중간에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근데 MB는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글로 흘러간 이게 뭐 예를 들면 계좌를 통해서 갔다거나 아니면 돈의 추적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주머니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때는 측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M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준 사람이 확실히 줬다. 그것을 입증할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하죠. 그렇습니다. 노현 변호사님 아까 배달 사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장을 그렇게 해요. 나는 몰라. 뭐 저기 앞에서 다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백준 총무개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돈이 이제 국정원에서 들어온 건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그럼 김백준 총무개관이 꿀꺽했으면 이거는 배달 사고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김백준 총무개관이 진술한 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이제 국가정보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지시한 대로 사용한 걸로 지금까지 이제 진술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증이 됐어요. 사용처가. 그래요. 어디인지 지금 이렇게 언론상으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디래요, 진짜? 궁금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검찰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활비 부분. 네. 자, 그럼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요. 이 부분은 입증할 수 있을 거다. 뇌물수수로 가보죠. 왜냐하면 전부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해 준 거 이게 지금 액수가 제일 큽니다. 45억 원. 근데 이거는 총 60억이에요. 총 60억입니까? 네, 그 전까지 합치면. 그 전까지 합쳐서 나는 다스 주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사실 끊어져 버리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특가법 뇌물수수와 관련된 소송비 대납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통해서 이 다스 소송과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혐의. 다스 소송에 관여한 부분이 그렇죠.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아예 그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중요한 저는 전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다시는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정말 목 놓아 부르셨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다 음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혐의 사실들이 이 다스가 본인의 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걸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요. 일단 이학수 삼성자 부회장도 인정을 했죠. 자술서까지 썼어요. 대납해줬다는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그게 MB 보고 그랬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김백준 총무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는 것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술을 왜 했을까요? 이제 보통 지금 측근들이 왜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제 불어야지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을 내밀면서 자 이거 보시오. 그게 이래도 아닙니까? 언제 이랬을 거다. 딱 흐름이 바뀌냐면요. 검찰이 영포 빌딩을 몇 번 압수수색을 했었죠. 아까 박영선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할 때 1, 2층은 신경도 안 쓰고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건 누가 확실하게 내부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거기 가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지하 2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이 다스 관련된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소송비 대납 그전까지 한마디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서류를 기초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거의 됐다라고 검찰 자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가기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영포 빌딩 자료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압수수색은 한 번 한 곳은 또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라서 사실은 영포빌딩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모두 숨겨놨었어. 처음에는 사실 찾은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쪽으로 옮겨놔라 해가지고 지하 2층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 수사할 때 나왔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군요. 네, 그 수사 받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끝나자마자 쫙 가가지고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가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쪽 MB 측에서는 정말 허를 찔렸다. 그런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라서 확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의원도 결정적인 것들이 그 서류에 담겨 있다.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도요. 그 전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역시 영포빌딩 지하 2층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너무 놀래서 그 금액 22억 5천만 원에서 뭐 8억은 SD 이렇게 써 있는 그 매물을 삼키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병모 전 사무국장 재단 재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증거 인멸하는 게 사실 당시 매우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진술을 해줬고 그걸 토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 증거인멸하고 있는 걸 잡은 거죠. 자, 그러면 MB는 이런 상황에도 측근들이 다 술술술술 진술 자백하고 있고 뭐 증거도 확실한 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돌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직접 증거가 있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이분이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특검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너무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사실은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도 없고 결정적 한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결정적 한방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검찰에서 항상 좀 걱정했던 증거의 부족은 영포빌딩 2층에 지하 2층에서 대부분 해결을 해줬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시간 뒤에 검찰 정사 앞에 섭니다.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는데 백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이명박 대통령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고 어제도 측근을 통해서 나온 얘기도 계속 정치보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포토라인에 정치보복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역효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담담하게 본인의 그냥 소외 정도를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심경 그다음에 뭐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 이상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미 정치보복이라는 메시지 몇 번이나 줬는데 올라가서 또 하면 이제 식상합니다. 근데 역풍 불지 모르고 또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하고 기침 좀 하시면서. 노 변호사님.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갈 때. 누구라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대응 논리도 인정할 거 조금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리적으로 정면 승부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에 대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보미네님 초등학생도 다 한다는 다스 사장 이명박님 이제는 다 진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러셨고요. 카이로스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되지 않은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사과라도 라도 하는 모습을 포토라인에서 보고 싶다 하셨고요. 5789님은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선 변호사 있는데 선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 단계선 힘들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재판 받을 때만. 국선 변호사 얘기를 많이들 쓰셨는데 재판 받을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성금을 아무래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민호님은 김윤옥 여사의 뇌물 혐의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20가지여서 더 수사를 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건도님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신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담하다 씁쓸하다는 문자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가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일본에서는요. 지난해 초등학교, 중학교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쓴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이라는 것을 공개한 건데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의무적으로 초, 중, 고까지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을 해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다가 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네. 고등학교까지 의무화하겠다, 의무교육하겠다. 이거는 네. 어쩌겠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베 신조가 2012년에 촌리가 되었을 때 사실상 공약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의무화했을 때도 그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네네.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요. 아베 집권이 계속 되다 보니, 예. 그리고 한국 쪽에서, 독도가 한국 연도,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대불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맞서서 더 세밀하게 예.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그래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교육하는 거 맞다. 더 우리가 대응 논리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물론 교과서에 좀 실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논리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내용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싣고 또 풀교재도 만들어서 예. 학생들에게는 디베이트 수업으로 예. 디베이트. 한국의 논리보다 토론. 일본 논리가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 놓으려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다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넣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이것을 네. 자꾸 국제 분쟁화 시키려고 이 분쟁이 있는 지역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일본에서 네.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도 대응하겠다라고 예. 입장은 밝혔네요. 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교재는 검증 작업에서 그렇게 교재를 선택하지만, 예. 그러나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것은, 예.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나온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 그러니까 그 주장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일본의 왜곡이다. 예. 잘못된 주장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예. 한국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반박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팔짱 끼고 당연히 우리 건데 하고 모른 척할 상황은 아니다. 그 도는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논쟁에 휘말리고 분쟁으로 가는 길이다. 예. 이러한 인식이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은 그것을 놔둬버리면 오히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 왜 이렇게 극우로 치닫는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네.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면서 이 사학 스캔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예. 먼저 내각 지지율이 요새 일주일 안에 6% 정도 떨어졌고요. 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나, 아직은 45% 유지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총리로 누가 적합하느냐라는 예. 여론조사를 했더니, 역시 아베 신조가 30%, 그 다음에 28.5% 정도로 이시바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지만 예.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대한 여론조사였고요. 예. 자민당 안에서만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은 엊그제 했던 조사인데 아직은 아베 신조가 50% 넘는 그러한 지지율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일본 총리라는 것은 자민당 내에서 요단 내에서의 득표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되면, 당에서 총재가 되면 이게 총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근데 그게 지금 단단하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주 크게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아베 신조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큰 스캔들이 나왔다 한 부분은 이제 공문서를 조작하는데 아베가 관여했다라는 새로운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자신에게 계속 불리했던 사학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삭제하도록 조작을 지시했다. 이거를 내부인이 폭로를 한 거죠.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이러면서 지금 요거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나 아베 신조가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소타로 채무상, 부총리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아베를 떠올리게 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아소 부총리까지의 책임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아베 신조가 지시를 했다. 물론 스캔들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있지만 문서 조작 자체에 대해서 아베 신조가 그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본 내 야당의 물론 반발은 아베 신조의 퇴진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아소타로까지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러나 아소 부총리가 그렇게 퇴진하면 아베 내각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에도 휘말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 때문입니까? 예, 이유는 역시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살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넘치거든요. 한국하고 대단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쪽으로 취업하는 그러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단 경제를 살렸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될 때 이게 못한다. 지금 아베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현재 일본 내에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아베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분명히 우리가 항의했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 김옥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조언 문자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오늘의 MB 소환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B 집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권성동, 이재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인 거로 세 사람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홈쇼핑 자주 이용하시나요? 홈쇼핑에서 제품 홍보할 때 가장 솔깃한 얘기 중 하나가 이거죠.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가격보다 이만큼이나 싸게 팝니다. 이런 문구들 말입니다. 그런데 홈쇼핑 업체들이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한 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장 성호선 팀장에게 직접 들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홈쇼핑 방송들이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그 제조업체가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59만 8천 원짜리가 37만 8천 원, 백화점가 대비 22만 원 아껴가시는 거다. 백화점에서 판매가 매우 잘 된다고 방송했는데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마치 백화점의 인기 제품을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영수증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한 그 영수증이 가짜로 만든 거였다? 해당 매장의 매니저가 임의로 발행을 하고 본인 카드로 홈쇼핑사는 이제 그 영수증을 그대로 방송에 노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3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광고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런 영수증이 가짜였다 이런 얘기. 야, 근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홈쇼핑 3개 업체가 지금 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그럼 이게 뭐 특급 비밀 속임수도 아니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홈쇼핑사랑 그 해당 제조업체를 불러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눴는데 업체 관행이었다.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걸린 우리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심의위원회가 경찰도 아니고 소비자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번 건은 서울에 거주하신 한 소비자가 이 방송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판매 가격이 실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후에 화가 나셔서 전국의 백화점 가격을 조사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들의 그 제품 가격을 다 조사를 하셨어요? 개인이? 네, 전화로 직접 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는 이제 홈쇼핑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싼 백화점도 있었고 오히려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59만 8천 원에 판매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이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소비자입니다. 대단한. 이 밥솥 같은 경우에는 한 소비자의 노력으로 우연찮게 밝혀진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들도 이런 게 관행이라면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김치냉장고 판매 방송입니다. 김치냉장고요? 네, 이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면서 김치냉장고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이 출고가가 339만 원인데 방송에서는 뭐 가격대가 500만 원 돈 하는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그 김치냉장고 최고급 모델을 320만 원에 판매한다고 방송해서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시리즈의 고가 모델 599만 원짜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습니다. 이것도 가짜는 가짜인데 수법이 조금 다르네요. 보통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시리즈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상세 모델명을 밝히지 않고 시리즈 모델명만 뭐 M9500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어렵게 가격을 맞춰서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은 또 외관으로는 안 가거든요. 기능 몇 개 다른 거니까. 또 이것도 궁금해요.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주 팔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다 맞는 건가? 이것도 다 믿고 사도 되는 건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다이어트 식품뿐만 아니라 뭐 관절에 관련 건강기능식품 판매하시면서 뭐 활동장애 걷지도 못하고 했던 분이 막 걸어 다닌다. 뛰지도 못했던 분이 막 뛰어다닌다.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6개 홈쇼핑 회사들에게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면서요?
일단 이제 이번에 판매한 제품은 50만 원 상당의 고가 임의용 기기나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만 이 제품들이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고 마치 이 기기를 하루 30분만 착용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복부지방이 감소한다. 잘 때 그냥 태워주시면 된다. 노벨상감이에요. 노벨상감. 네.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저희 위원회에 또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내용을 검토해보니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도 장점만 부각시켜서 저희가 중한 제재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홈쇼핑 사업자들한테 중위부터 과징금까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TV 홈쇼핑 사업자가 승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향후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국 입장에서는 승인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감점 요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이 감점이 누적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는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지만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과장 광고가 좀 없어져야 될 텐데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엄격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도 심의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심의라는 건 사후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이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민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다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해주시거나 1377 전화로 해주시면 엄격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77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 매우 똑똑하십니다. 수법들 들으니까요.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장이세요. 성호선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출두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은 삼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호, 권성동, 안경률, 최병국 전 의원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자택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검찰이 치졸한 꿈을 이루었다라고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들어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국민들 심정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5번째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국민들의 참담함을 알아주길,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